첫 번째로 국내 산업, 반도체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이승우 센터장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졸업하시고요. 대우경제연구원 연구소 연구원,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현재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반도체 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전망을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은 좀 더 큰 그림에 관련된 주제를 맡게 돼서 좀 부담이 큰데요. 그래도 시장에 있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랑 같이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전문가급의 그런 식견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구조로 이 최근의 흐름을 보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기술은 결국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60년대 이제 메인프레임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미니 컴퓨터, 데스크탑, 그리고 이제 가상 공간의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AI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반도체 기술도 점점 미세화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도 1979년도에 1세대 그 모바일 네트워크 시작이 된 이후로 거의 한 10년 주기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0년대 이제 5G가 됐고요. 저희는 또 이제 6G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인데, 인터넷도 원래 처음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군사 목적용의 컴퓨터 네트워크인 알파넷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1980년도에 태평양에 해저 케이블이 깔리면서 미국과 일본의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인터내셔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90년대 초에 월드와이드 웹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오늘의 이런 상태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가 그 한 10년 주기를 쪼개서 당대 IT 분야의 최고 기업들 한 5개 정도의 이름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숫자로 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요거 숫자를 제가 붙여놓은 거는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는 당대에 그 인스톨 되어 있던 메인프레임 대수가 한 100만 대 플러스 정도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니 컴퓨터가 되니까 한 1000만 대급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또 인터넷이 연결되기 전에 전 세계에 깔려있던 컴퓨터가 한 1억 5천만 대 정도, 1억 대 플러스 정도가 돼 있었던 것이고, 인터넷에 붙어 있는 컴퓨터는 이제 10억 대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바일 인터넷으로 확장을 해서 보면 이제 스마트폰의 대수가 되니까 이게 100억 대 이상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AI, 그리고 AI, OT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보신 것이 10배씩 커진다는 거죠. 그럼 1000억 개 이상의 그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결국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파란색 글씨를 쓴 거는 좀 앞에 말씀드린 5개 기업들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분야의 탑5 기업들 시가총액이 보시는 것처럼 그 B는 이제 빌리언 달러겠죠. 그래서 보통 한 3배, 10년 단위로 한 3배 정도씩 이렇게 쭉 커 나가게 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최근에 그린 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 전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여의도 금융권에서는 많이 참조를 하는 그림인데요. 거의 이대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애플 혼자서 시가총액 2.5조 달러, 2.7조 달러까지 갔으니까요.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려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사실 이제 저희가 과거를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지나서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됐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드리기 위해서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통신 기술하고 이제 컴퓨터 기술이 합쳐지는 상황이라서 통신 기술도 잠깐 보시면 사실 1860년도 이때의 그 가장 큰 통신회사는 미국의 웨스트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제 전보 회사였죠, 전보 회사.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으로
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있었고, 사실 이 웨스트 유니언을 찾아간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벨이죠, 벨. 벨이 가서 앞으로는 이 1대1 통신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할 말이 많겠냐. 그래서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됐고, 결국은 그 특허를 이제 사들인 데가 AT&T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최대 통신사 중에 하나가 이제 된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이제 무선 통신이 시작이 됐습니다. 1900년대 초에 마르코니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선 정보를 보내면서 결국은 무선에서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1910년대에 결국은 킬러 앱이 등장합니다. 무선 통신의 킬러 앱은 바로 해양 통신입니다. 해양 통신. 그래서 배에서 쓰는 이 무선 통신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1920년대에 다시 한번 킬러 앱이 등장하는 게 바로 방송이죠. 그래서 스테이션 투 피플로 되면서 이제 뭐 메가 스케일로 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일대일로 묶여 있던 것들이 뭐 방송국 한 군데에서 이제 수백만 가구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70년대 말에 모토로라에서 셀룰라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무선에서도 결국 피플 투 피플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죠. 자, 당시에 81년도에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그 조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맥킨지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무선 통신 산업의 미래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무선 통신의 미국 내 가입자는 2000년에 90만 명에 이를 것이고 거기서부터 세츄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2000년도에 실제 가입자는 미국에서만 1억 1000만 명을 넘어갔던 거죠. 즉 저희가 뭐 저도 예측을 하는 사람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 미래에도 예측을 하지만 실제 저희가 지나서 보면은 미래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뭐 맥킨지의 예상과는 완전 다르게 2002년도에서 와이어리스랑 와이어드 크로스오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스케일로 이 확대가 됐고요. 2013년도에는 보이스랑 데이터의 크로스오버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결국은 things to things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테라 스케일로 확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 노드와 컴퓨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인공지능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전에 보고서에 썼던 것 중 일부인데 그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이제 저희가 기록을 남기잖아요, 인류들은. 근데 현존하는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그 기록물은 프랑스 쇼베 동굴에 있는 벽화라고 합니다. 기원전 3만 년 전의 그 기록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동굴 입구가 막혀 있어가지고 거의 진공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이 잘 보존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메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수메르의 점토판이 발견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진화해왔던 거죠. 그리고 종이가 발견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정보의 확산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고요. 결국은 또 책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정보의 대량 생산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초에는 필름이 만들어지면서 영상을 저장할 수 있게 됐고 1890년도에는 에디슨이 축음기랑 레코드판을 만들면서 소리가 저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IBM의 그 전신이 됐던 그 홀러리스가 만든 회사에서는 홀러리스 카드라는 걸 통해서 통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오늘날의 OMR 카드랑 비슷한 이런 형태로 계속 진화를 해왔고 그게 뭐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를 거쳐가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3D 랜드로 저희가 많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여기 두 번째 있었던 이 수메르의 점토판에 있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수메르의 점토판에 있었던 내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장부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뭘 빌려주고 나는 누구한테 얼마를 갚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었다는 거죠. 즉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뭐 해석이지만 오늘날의 블록체인은 이 5,000년 전에 이 수메르 문명이 적혀 있던 그 점토판의 현대적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이 모든 이 기초가 되는 거는 결국은 반도체가 그 중요한 저작물의 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구조입니다. 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반도체 구매 고객 탑 10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구매하는 기업
그들은 뭐 개인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기업들이죠. 그래서 애플, 삼성, 레노버, BBK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의 기업이 전체 반도체 56%를 구매를 해가는 것이고요. 또 반도체를 나눌 때는 응용처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처별로 나눠 보면은 일단 컴퓨터랑 서버 쪽이 합쳐서 37%, 통신이 33%, 그다음에 뭐 가전과 산업용, 그다음에 자동차가 각 약 10%씩 이렇게 나눠 갖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이러한 중요한 기계들 또는 제품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 결국 반도체죠. 자동차도 결국은 반도체가 좋아야지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의 경쟁력도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반도체, 어떤 AP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 자체의 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오늘날의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탑 15의 기업들을 보시면은 뭐 자랑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세계 뭐 매출액 올해 뭐 바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TSMC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 기준은 삼성이 여전히 1등이고 하이닉스가 3등을 차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품별로는 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 전체 메모리가 한 20% 약간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체를 보면은 뭐 당연히 IDM이 있고 팹리스, 파운드리, 오사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위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는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 대략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팹리스랑 파운드리의 관계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파운드리는 팹리스의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제조 원가. 그래서 시장 규모를 그렇게 좀 연관져서 보면은 결국 파운드리가 커진다? 이거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팹리스 산업이 커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당연히 반도체는 엄청난 이 건설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가 중요하고, 또 장비, 그다음에 소재, 여러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뭐 EDA랑 이제 IP. EDA는 시놉시스랑 뭐 케이던스가 시장을 거의 뭐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독점하고 있는 것이고, IP는 사실은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크로스 라이센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서로 이제 특허를 공유를 하지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 하이 레벨의 그런 특허에 대해서는 IP가 보장이 되어 있죠. 이제 그 시장을 ARM과 시놉시스, 리스크5가 논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도체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진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초창기의 반도체는 사실은 따로 독립된 산업은 아니었죠. 초창기의 반도체 회사들이라 하면 주로 IBM과 모토로라,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각 회사의 사업부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즉, 반도체는 자기네 제품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네가 개발했던 이런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PC가 본격 등장하게 되면서 세트랑 반도체 산업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세트 분야에 HP나 델, 애플 같은 회사가 등장하게 되고, 반도체 분야에 이제 전문적인 NEC나 인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가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러던 것이 사실은 1980년대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다가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설계와 그다음에 전공정, 후공정이 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칩 설계 분야에서 우리 팹리스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게 됐고, 팹에서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팹 서비스를 제공하는 TSMC나 UMC가 이제 등장하게 됐고, 후공정에서도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ASE 뭐 이런 뭐 기타 스태츄치팩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좀 다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세트 업체들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 너무 종속이 된다는 거죠. 반도체 업체들이.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기네 제품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설계를 하는 경향들이 높아지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폰의 최강자인 애플과 삼성이 자체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은 그냥 농활한 제품을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굉장히 낮은 마진의 제품을 만드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원래는 그래픽 카드라는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 그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반도체를 계속 설계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게 더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트나 서비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IT의 최종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 업체들이 직접 칩을 설계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애플 또는 구글, 테슬라,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스스로 설계하는 이런 능력을 계속 갖추게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기존에 우리 IDM 모델에 있었던 회사들보다는 이 팹리스 파운드리 이쪽에 부가가치가 또 높아지는 상황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IDM의 대표적인 업체들이 뭐 인텔이나 우리 메모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되게 낮은 반면에 팹리스 그리고 뭐 파운드리 그다음에 IP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AI 이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도 대부분 이제 팹리스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팹리스의 매출액입니다. 사실은 뭐 팹리스랑 IDM을 딱 구분하기는 만만치는 않거든요. 이게 뭐 그레이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2000년도에 비해서 2022년 이렇게 가면서 팹리스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선 그래프는 뭐냐면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팹리스들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뭐 반도체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하지만 비중 자체가 2000년도에 8%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30%를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즉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보다 팹리스에 더 많은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결국 밸류에이션의 차이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팹리스랑 파운드리에 더 기회가 이제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그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내는 팹리스 매출 그 순위죠. 보시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뭐 퀄컴이 1등,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미디어텍, AMD 이런 순으로 이제 보통 나오죠. 과연 이게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좀 고민을 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실제로 TSMC 옆에 있는 그 파이 차트를 보면은 TSMC의 이제 고객 비중입니다. TSMC가 전 세계 1등 파운드리인데 그 TSMC의 고객 비중 1등 1위는 어디냐면 애플입니다. 예. 그런데 애플은 사실은 반도체 산업에서 그 산업 시장 조사 기관들이 내는 통계에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판매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시장에서 느끼는 그 영향력 팹리스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 통계에 안 잡히는 매출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저희가 당연히 저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한국 반도체의 장기적인 비전도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가 좀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 다들 요즘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반도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에 있는 차트는 뭐냐면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에 2017년도부터 우리 빅3라고 하는 뭐 삼성, 인텔, TSMC를 비교한 건데 사실은 뭐 매출이나 이익이나 보면 삼성과 인텔이 사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수위를 체제해 왔는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뭐 TSMC가 매출로도 사실은 더 많아지고 이익으로도 이제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중대한 변화다. 그러니까 IDM에서 뭐 당연히 파운드리 또 팹리스 이렇게 연관되는 형태로 더 진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삼성전자도 뭐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파운드리 쪽에서 또는 뭐 비메모리 쪽에서 어떤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밑에 있는 차트는 그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LSI 사업부랑 그다음에 TSMC의 매출액을 비교를 한 겁니다. 2010년 이후로. 보시면 2011년도에 삼성이 애플의 AP를 만들었을 때는 TSMC랑 비교했을 때 삼성 비메모리 사업부의 매출액이 거의 한 90%,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는 TSMC에 비해서 3분의 1도 지금 되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왜 그 밸류에이션이 낮고 문제가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이 그러면 이 10여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투자를 안 했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율적인 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는 제가 이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파운드리 수율도 좀 좋아지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AI가 이제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 파운드리도 좀 중요한데요. 파운드리에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나노 경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정기술, 3나노가 어쩌네, 2나노가 어쩌네, 4나노 수율은 어쩌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파운드리의 이제 경쟁 요소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공정기술, 테크놀로지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 기반입니다. 누가 더 많은, 그 실력이 있는 고객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생태계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생태계가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밑에 그 밸류 체인을 보시면은, 팹리스에서 중간에 이제 디자인 서비스, 파운드리, 오사트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에서 위쪽이 TSMC 밸류 체인입니다. 위쪽에 있는 회사들이. 그 아래쪽이 삼성의 밸류 체인인데, 당연히 모든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보시면은, 당연히 오사트 이런 쪽도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그 파운드리가 팹리스들이 가져오는 설계도를 다 이게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되게 작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그 AI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인력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팹리스랑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이 디자인 서비스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사실 이렇게 지정된 이름은 없습니다만 TSMC는 그 회사들 VCA라고 부르죠. Value Chain Aggregator라고 부르고, 삼성은 DSP,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이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AI 반도체, AI 팹리스 기업들을 좀 더 끌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쪽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업체들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이제 알칩이나 GUC 같은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대, 3조 원대 이렇게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을 좀 많이 해야 또 많은 그 팹리스들을 발굴을 해서 실력 있는 팹리스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파운드리까지 연결해서 실제로 칩을 찍어내는, 칩을 구워내는 것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그 반도체 산업의 기본적인 내용들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한번 싹 정리를 드렸고, 최근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요번에 이제 헨리 키신저라고 그 미국의 전 국무부 장관인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즉 지난 30년 동안 그 미국과 중국이 미러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이끌었던 이런 상황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과 중국은 이제 서로 저는 이제 헤어질 결심을 세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공조를 통한 아웃소싱 전략이 전 세계에 파급이 됐고, 거기서 사실은 효율적인 그 생산 전략만 피면은 누구든 상당히 많은 경제 성장 혜택을 보는 시기였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제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나서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폈죠. 그리고 잠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이제 두 나라 사이의 수출 비중이 서로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 집권에 다시 본격적으로 디커플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해야 될 그 중요한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나 슈퍼컴퓨터에 대한 이런 제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역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패권을 얘기를 할 때는 누가 더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2016년도에 그 중국에서는 이 랴오닝 함대가 대만 근해에서 기동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랴오닝 함대는 그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데요. 원래는 이거는 구소련의 항공모함이었죠. 구소련의 항공모함이었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헐값에 샀습니다. 엔진이 다 해체된 그 껍데기만 있는 배였는데 2천만 불에 샀습니다. 2천만 불에. 2천만 불에 사가지고 이거를 뭘 하려고 했었냐면, 처음에 얘기로는 이제 마카오에 갖다 놓고 해상 카지노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승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중국은 이거를 이제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예인선이 이거를 흑해 바다에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수에즈를 통과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에즈 이집트에서 이걸 허락 안 해줬기 때문에 예인선이 항공모함을 끌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중국 대련항에 갖다 놓고 이제 이거를 결국 개조를 해서 이걸 만들었던 거죠. 미국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죠. 2017년도에는 중국이 J-31이라고 하는 자체 스텔스기를 제작을 해서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이 비행기의 모양을 이제 보시면은 뭐랑 똑같냐면 F-35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됐고요. 2017년도 11월 달에는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 랭킹에서 중국의 태우 라이트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세계 1등에 올라가는, 미국 컴퓨터를 제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2018년도에는 중국에서 대륙간 양자 위성 통신이 미국보다 앞서서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항공모함 랴오닝을 통해서 항공모함 제작 기술을 배운 중국이 2018년도에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론칭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미국의 GPS에 대항하기 위한 베이더 시스템,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중국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미국은 슈퍼마이크로의 해킹 칩을 적발해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이거를 좀 선전을 많이 했고, 멍한저우를 체포를 했고, 그 이후에 SMIC 제재 또는 여러 가지 바이든의 CEO 서밋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태오지강이 2017년도에 세계 1위의 슈퍼컴퓨터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미국도 슈퍼컴퓨터 개발 경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미국이 다시 한번 이 태우 라이트를 넘어서는 컴퓨터를 3개를 연달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은 전 세계 2위의 슈퍼컴퓨터는 미국의 프론티어고 그 유명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밋이나 시에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위는 일본의 후가쿠, 3위는 유럽의 루미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SSC21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랭킹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보고서 중에 어떤 게 있으면 스플린터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플린터넷. 이거는 인터넷이 쪼개진다는, 그러니까 스플릿 인터넷에 합친 용어고, 구글의 전시회였던 에릭 슈미트가 처음으로 쓴 단어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건 전 세계 모든 컴퓨터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공공의 네트워크 연결이 돼가지고 정보의 차별 없이 서로 이 완벽한 세계를 구축하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되고 미국에서는 중국의 틱톡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터넷이 쪼개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밸류 체인도 쪼개지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화살표를 쭉 그려놓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어디에 차별 없이 서로 공급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 하웨이라는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미국이 하웨이의 통신 장비랑 하웨이의 휴대폰 이런 것들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블럭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보시면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하웨이의 스마트폰으로 공급하는 것도 완전히 차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 이제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금 신경을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 되고 그것도 이제 불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SMC에게 하웨이를 떼어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하웨이는 원래는 TSMC의 두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애플 다음에 넘버 2 고객이었는데 팹리스 파운드리 계약을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갔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장비 업체들, 맨 왼쪽에 장비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한테 장비를 공급하는 것까지 계속 차단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세계가 쪼개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최근에 보도가 난 내용이죠.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정부가 하웨이나 하이크비전 같은 개별 기업이 아닌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치를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첨단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AI용, 또 슈퍼컴퓨터용 이 칩의 수출을 제한하는 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뭐랄까 성장 기대감이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그 AI 컴퓨팅이 시대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컴퓨터의 그 인더스트리를 뭐 이건 제가 나눈 게 아니라 IBM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서 1세대는 데이터를 집계하는 아까 말씀드린 홀로리스 이 카드를 통해서 통계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에서 2세대는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방식의 컴퓨터고요. 3세대는 결국은 코그니션 컴퓨팅, 즉 인공지능을 하겠다는 거죠. 이 차이는 뭐 우리 옆에 제가 인류와 이제 컴퓨터의 지능 대결의 역사를 과거 얘기 좀 해놨는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컴퓨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프로그래밍 방식보다는 완전히 좀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AI 시대가 본격 개막됐던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컴퓨터 AI와 관련된 세 가지 기술이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뭐 DNN, 그다음에 GPU, 빅데이터 이게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 알파고 사건 이후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깨닫게 됐고 그 이후에 결국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됐고 그 결과가 이제 오늘날 반도체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인텔과 엔비디아의 이 시가총액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2016년도일 때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0.1배밖에 안 됐어요. 시가총액.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보면 4배를 넘어갔죠. 인텔의 4배를. 그래서 그 한 6년 동안, 5, 6년 동안에 이 주가 퍼포먼스 차이가 40배가 난 거죠. 40배. 이거는 이제 굉장한 큰 변화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데이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이즈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초대형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NSA, 즉 미국 정보보국이죠. CIA가 쓰는 데이터 센터고요. 가운데 듀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끝에 있는 건 네바다 사막에 있는 스위치 슈퍼넷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이제 뭐 100만에서 한 200만 스퀘어 피트 정도가 되는데 아래를 보시면 이제 중국의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사이즈가 미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파워는 사실 데이터에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의 그런 생성량을 보면은 결국은 컴퓨터 개수는 결국 인구의 수랑 이제 비례해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국의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잠재력은 미국의 최소 16배 이상이고 특히 또 데이터에 대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 룰이 이 서방 세계보다는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한 40배 이상의 인공지능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게 현재 미국의 국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 많은 이 빅 플랫폼 기업들도 이 AI 기업들을 인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주가 밸류에이션을 볼 때도 누가 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전략적인 모습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밸류에이션이 갈리는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이제 그 AI 인더스트리 에코시스템을 보시면 사실은 제일 최종적으로는 결국 시스템과 서비스죠. 물론 아직은 이 빅테크들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시스템들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많은 라지 벤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 쪽에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펀딩도 뭐 최근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동안 많이 해놔가지고 어떤 이 포텐셜을 지금 완전히 키워놓은 상황이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뭐 퓨리오사나 리벨리온 같은 괜찮은 회사들, 상당히 실력 있는 회사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도 꽤 큽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이 전체적으로 좀 더 기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단순한 스타트업 이외에 나머지들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발전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벤치마크는 다 웬만하면 ML퍼프 이런 데서 다 뭐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디자인 서비스도 상당히 좀 우리가 약하고, 컴파일러 이런 쪽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저희가 이 포팅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또 때로 새로 개발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그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 개발 현황은 여기서 뭐 더 강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국내에 그 AI 칩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뭐 워낙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 우리 뭐 IITP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상당히 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저도 뭐 시연이나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상당한 그 실력이 있다 그래서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시장 전망인데, 사실 이거는 좀 우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AI 산업이 계속 커지는 거는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내년에 좀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GWP라 그래서 세계 그 총생산입니다. 세계 총생산,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규모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세계 반도체 매출액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를 분석을 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반도체 산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걸 나타낸 건데 되게 낮아요. 작년도 기준으로 0.6%가 안 됩니다. 물론 이 매출액을 더한다 그래서 뭐 그게 GWP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는 그 자체로는 일종의 부품이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뭐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매트릭스를 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았던 업체, 나빴던 업체, 하반기 전망이 좋은 업체, 나쁜 업체 이렇게 봤는데, 좋은 쪽은 어디냐면은 저기 제일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뭐 캐링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찌예요, 구찌. 구찌랑 입생 로랑 같은 럭셔리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고, 루이비통, 스와치, 페라리, 뭐 캐나다 구스 이런 회사들, 즉 럭셔리 브랜드의 회사들만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제일 왼쪽에는 이제 하반기부가 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업체들인데, 이게 다 IT 업체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반도체 업체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 빅테크들도 지금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 경제 상황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반도체 산업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과도할 정도로 많다. 2019년도 이게 재고 회전 기간이라고 해서 재고가 이제 며칠 만에 이게 재고 턴오버가 나타나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2019년도 1분기 때 한 100일이 넘어가니까 이때 재고 조정이 세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 지금 그 충격이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반도체 업체들 실적이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회색이 영업이익인데 얼마큼 빠졌냐면, 엔비디아가 뭐 안정적이라고 했대 엔비디아가 70%가 이익이 감소를 하고, AMD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100% 이상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메모리도 50% 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한국 반도체 수출인데, 지금 요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제 9월까지 데이터가 나왔죠. 8월, 9월 전년비 마이너스가 났는데 10월은 지금 마이너스 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세 달 연속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황인데, 어떨까요? 과거의 예를 보면요, 한번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보통 12개월 갑니다. 12개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반도체 이 사이클 하반기 아주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초까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요 전망인데, 수요 전망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PC가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PC는 원래 기대감이 없다가 결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가 발생했던 거죠.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PC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게 위에 그림에서 보여지고요. 그게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지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스마트폰도 별다른 현재 반전의 기회가 없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한 미디어텍이나 퀄컴 같은 경우가 4분기 전망치 굉장히 안 좋습니다. 퀄컴은 어저께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매출액이 20%가 낮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재고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재고 조정이 상당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자체는 사실은 좀 저희가 안전멘트를 좀 단단히 조이고 좀 충격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FOMC 어제도 뭐 난리가 났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회색 이게 디램 매출액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준 금리가 끝까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디램 매출액이 피크 아웃을 한다는 겁니다. 피크 아웃을 하는데 그 피크 아웃을 하는 시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학습 효과. 그리고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안 좋아질 거 미리 대비해가지고 지금 먼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메모리 시장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나 AI 반도체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작년도 그리고 2030년도 예상치겠죠. 뭐 제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요 조사 기관들의 전망치인데, 보시면 이제 CAGR로 비교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반도체가 한 6.9% 성장하는데 메모리는 낮죠. 4.5%.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데 AI는 두 자릿수 12%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합니다. 그만큼 가장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의 우리 한국 반도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더 체인징 월드 오더라고 유명한 레이 달리오 선생께서 이제 쓰신 건데, 그 핵심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결국은 그 나라의 패권이 바뀐다는 거죠.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가 현대적 국가 시스템을 만들면서 세계 최강국의 사실상 패권 국가에 등장을 하게 됐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네덜란드를 제끼게 되면서 역시 또 세계 패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차 산업혁명과 세계 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고요. 그거를 3차 산업혁명까지 미국이 그대로 끌고 가면서 컴퓨터 분야 이런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또는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강력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미국도 여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잘 알고 AI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레이 달리오는 중국이 미국을 역전할 거라 그랬는데 다른 분은 또 그렇게 안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는 미국이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어떻게 또 AI랑 한국 반도체의 경쟁을 계속 유지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주저리저리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되면은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